예,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늘 굶으실 때 오셔서 저만 잘 먹고 와서 늘 좀 미안한 마음입니다. 1917년에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전설적인 혁명가 레닌이 주역이었죠. 우리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혁명이 일어났던 그 해에 혁명의 주인공이었던 레닌이 혁명의 불길을 어느 방향으로 퍼뜨릴 것인가, 혁명의 진로에 관한 혁명적인 선언을 합니다. 러시아 및 동양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선언. 혁명이 일어났던 바로 그해 1917년에 레닌이 직접 발표했어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빛은 동방에서, 공산주의의 빛은 동방에서 비춰온다. 공산주의의 새벽은 동방에서 밝아온다.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 혁명의 주된 거점을 동방, 아시아에 있는 나라에 집중한다는 선언입니다. 이 1917년에 이 선언이 저와 여러분 한반도의 운명을 바꿔놓는 결정적인 역사적 영향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방에 있는 나라의 공산주의 혁명을 지원한다 그랬을 때 러시아의 동방에 무슨 나라가 있죠? 한국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러시아 공산당이요, 여러분 옛날 전성기의 소련이란 나라가 대한민국의 국토 면적이 250배나 컸습니다. 우리나라보다 250배 큰 석유 매장량 1위, 천연가스 매장량 1위, 침엽수림, 목재 생산량 1위, 무진장한 자원이 깔려있는 그 어마어마한 대국이요, 동방의 작은 나라 코리아, 식민 치하에 있었던 식민지 조선의 공산화를 위해서 돈과 인력과 무기와 물자를 쏟아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누가 봐도 공산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말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이때부터 소련 공산당이 상해 임시정부를 지원합니다. 1920년에 마차 세대에 가득 실은 금괴가 우리나라 임시정부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상해에 훈련된 공산주의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많이 공산화가 됩니다. 조선의 청년들이, 식민지 조선의 애국자들이요,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하려고 상해를 가요. 그럼 상해에 마중 나온 선배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처음 상해에 왔으니까 집도 얻어야 돼요. 지리도 몰라요. 하숙방부터 구해야 됩니다. 그걸 선배가 다 인도해줘요. 넌 여기서 묵어라. 점심은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아르바이트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일본 경찰은 이렇게 따돌리면 돼. 망명생활, 독립운동가의 위태로운 생활을 자상하게 가르쳐주는, 한국에서 오는 청년들을 담당했던 교육자들이 대부분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하러 온 순진한 청년들을, 맞아, 독립운동해야 돼. 근데 일본 제국주의는 자본주의거든.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한 다음에 우리는 공산주의 조선, 사회주의 조국을 건설해야 돼. 상해 임시정부에서부터 어마어마한 공산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 대한민국의 수많은 조선, 식민지 조선의 엘리트들을 붉게 물들여서 그들을 국내에 파견을 해요. 그래서 1917년에 레닌이 선언을 하고 불과 8년이 지난 1925년에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인 정당이 출현합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조선시대의 붕당, 노론, 소론, 또 뭐 서인, 동인 하는 그 붕당 말고요, 근대적인 의미의 정당, 지금 뭐 국민의힘, 또 더불어민주당, 뭐 이런 당이 있잖아요.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인 정당은 1925년 4월 17일 날 결성된 조선공산당입니다. 그럼 조선공산당이 어디서 창립되었을까요? 평양일 것 같은데, 그때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기독교의 중심지였죠. 바로 서울입니다. 1925년 4월 17일 날 서울 종로에서 조선공산당 창립대회가 열립니다. 그 창립의 주역이 전설적인 혁명가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공산당을 조직해서요, 조선 최고의 엘리트 19명을 모스크바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당을 만들고 인재를 유학을 보내서 엘리트 혁명가를 양성할 만큼 탄탄한 조직이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자를 제일 잘 잡아냈던,
아주 악질적이고 지독한 경찰이 일본 경찰이었습니다. 그 1925년에 조선공산당을 만들었는데 불과 1년 만에 1926년에 세계에서 공산당 제일 잘 때려잡는 일본 경찰이 그 공산당의 수괴 박헌영을 체포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옛날 동아일보에 실린 사진이에요. 1926년에 박헌영이 드디어 체포가 됐어요. 그 일본 입장에서는 공산주의가 아주 일본의 최대의 적입니다. 그 사형을 시키든지 한 20년 감옥에 있을 것 같은데 느닷없이 1927년 11월 24일자 박헌영이 추록하는 장면입니다. 1년 만에 풀어줘요. 근데 풀어줄 때 사진을 보니까 뭔가 여자 둘이서 옆에서 이렇게 간호를 하는데 조금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죠. 자, 박헌영을 일본 사람들이 무지하게 때립니다. 고문을 당한 박헌영이 정신이 조금 이상해져 가지고요. 수갑을 차고 있는데 수갑을 벽에다가 자꾸 쳐요. 그러니 팔목에 살가죽이 벗겨져서 아주 끔찍한 몰골이 됩니다. 저놈 봐라. 저놈이 미친 척 연기해서 정신병자 판명받아 병보석으로 풀려나려고 그러는구나. 우리가 속을 줄 아냐? 일본 경찰이 고문을 더 세게 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해져 갖고 헛소리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광을 합니다. 요놈이 연기 제대로 하네. 고문을 더 세게 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그랬더니 2달째가 되었을 때 박헌영이 미쳐가지고요. 대변을 손에 쥐어 벽에 바르고 심지어 변을 먹어요. 자기 대변을. 그 일본 경찰이 이 지독한 놈. 이때까지만 해도 안 믿었는데요. 6개월 지난 다음에 박헌영을 최고의 정신과 의사들 동원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건 진짜 미쳤다는 거예요. 그 정신과 의사들이 처음에 이 사람 미쳤으니까 정신병이니까 풀어줘야 됩니다. 수감 생활에 적합지 않습니다. 얘기해도 일본 경찰이 그걸 안 믿다가 결국은 믿어서 풀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아무리 좋아도요. 공산주의 혁명하려고 대변을 먹을 수 있습니까? 진짜 의지가 강하면 대변을 한번 먹겠죠. 일주일 먹을 수 있어요? 의지 한국인 일주일 대변을 먹었다. 그런 분 들어오시고 우리가 다 일어나서 박수 쳐야 됩니다. 그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지의 화신이죠? 박헌영 그걸 6개월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생각할 때 아무리 공산주의가 좋아도 6개월씩 대변을 먹는 건 저건 진짜 미쳤다고 봐야지. 저게 어떻게 연기겠냐라고 생각해서 박헌영을 석방해 줍니다. 박헌영은 석방된 다음에 자기 아내를 임신시키죠. 그 아내가 양수가 터져서 애를 낳을 때가 되니까 사실은 석방한 다음에도 일본 경찰이 감시를 했는데요. 지금도 여자가 애 낳는데 외간 남자가 왔다 갔다 하면 좀 안 좋잖아요. 이 당시 남녀가 유별하던 조선시대 풍습이 남아있던 일제시대예요. 새색 씨가 산모가 터져갖고 애를 낳는데 경찰이 그거 감시하기 그렇거든요. 양수가 터져서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양수가 터지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조선을 탈출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이미 거기 소련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소련 사람들의 극진한 간호를 받고 혁명의 수도 모스크바에 가서 공산주의론을 제대로 배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1927년에 이미 서울 한복판에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6개월 대변을 먹고 아내가 양수가 터진 틈을 타서 여러분 아내가 양수가 터졌으면 위험하니까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 틈에 차를 타고 내뺀 거예요. 배를 타고 막 험한 바다를 건너고 목숨을 걸고 애가 막 나오는데 애가 나오는 순간을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이용했던 대변을 6개월 먹고 애가 나오는 그 순간을 혁명을 위해서 활용했던 공산주의자 입장에 보면 위대한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지독한 공산주의자가 1926년, 27년에 이미 서울에 있었습니다. 자, 이 조선공산당이 얼마나 강했는지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더 소개하죠. 그 다음 장면이요. 저 옆에 있는 사람이 김수임이라고 사교계의 여왕, 미인에다가 영어를 잘해가지고요. 아주 날렸던 여자입니다. 지금 얼굴 보면 현대적 기준으로는 그렇게 미인인 것 같지 않은데 옛날엔 저렇게 좀 펑퍼짐하고 살이 좀 붙어 있으셨어야 그 미인입니다. 그러니까
참 시대를 잘못하고 나신 분들이 더러더러 있으시죠. 저 시대에 태어났으면 참 미인이 있었을 텐데 저 때는 좀 살이 쪄야 미인인 뭐 그런 시대였어요. 요 김수임의 애인이 이강국, 남로당의 2인자 3인자였던 사람, 북한 정권의 첫 번째 외교부 장관을 지낸 거물 공산주의자입니다. 이강국이 김수임을 사귀어가지고 둘이 동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강국이 자기 애인 김수임을 철저한 공산주의자로 세뇌를 시키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김수임을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미군이 서울에 들어왔잖아요. 1948년 대한민국 건국까지 3년 동안 미군정 시기를 통과할 때 조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게 미군정이죠. 그 미국의 고위 관료하고 자기 애인을 동거를 시켜요. 미군정 경찰 책임자. 처음에는 공산당이 합법이다가 나중엔 공산당이 불법이 돼요. 그래서 미 군정이요. 테러를 일삼는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을 잡으려고 그러면 어디선가 정보가 새가 나서 도망쳐 있어. 일망타진하려고 그러면 기가 막히게 피신해. 왜 이렇게 공산주의자 건거가 어려웠냐면요. 공산주의자를 때려잡는 미군 책임자의 동거녀, 애인이 이강국이 심어놓은 공산주의자 이강국의 애인 김수임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 때려잡는 사람이 지금 공산주의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으니 맨날 정보가 새갖고 안 되는 거죠. 김수임은 결국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가 1950년 6.25 직전에 총살당하고, 이강국은 1947년에 애인 김수임의 도움을 받아 북한으로 건너가서 북한 정권의 첫 번째 외교부 장관이 됩니다. 자, 이미 조선 땅에서는요, 1927년과 1947년에 제가 두 사람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위대한 혁명가들이 질비했어요. 공산주의가 무서운 건 혁명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6개월 대변을 먹었던 일이 27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47년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을, 타도해야 할 원수, 지금도 그 사람들 맨날 미제 타도한다 그러잖아요. 그 미제국주의자들 가운데서도 공산당 때려잡는 경찰 책임자, 이건 아주 철천지 원수죠. 철천지 원수의 품에 자기 애인을 안겨요. 그래서 정보를 빼돌리는. 야,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막아냅니까? 그래서 공산주의가 하도 강해갔고요. 일제시대 때 신문을 보면 공산주의자 검거 이런 제목은 없어요. 그럼 공산주의자로 한 거로 뭐라 그랬을까요? 주의자 검거, 이런 대문짝만한 일면 머릿 기사는 많습니다. 공산주의라고 안 그러고요. 그냥 주의라고 그랬어요. 왜 주의라고 그랬을까요? 원래 주의라는 말은 우리말에는 없었죠. 우리 선조들은 학, 동학, 천주학, 실학, 성리학, 사상을 우리는 학이라 그랬어요. 주의, 이즘이란 말은 서양 말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얘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는 주의라는 게 없었거든요. 동학, 서학, 천주학 뭐 이렇게 불렀어요. 성리학, 주자학. 그러다가 주의라는 외래어가 처음 들어올 때,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무슨 주의가 있었을까요? 조선총독부가 민주주의를 가르쳤을까요? 대부분 국민들이 농사 짓는데 자본주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주의라는 단어를 학자와 지식인들은 사용했지만 일반 대중들은 주의라는 단어 익숙치 않았습니다. 그때 주의라는 단어가 뭔지도 모른 낯설었던 그 시절에 조선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진 주의가 뭐냐?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주의 그러면 공산주의밖에 없어요. 딴 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주의라는 말도 새로 생긴 말이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를 체포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공산주의자 검거가 아니에요. 주의자 검거. 그냥 주의자라 그랬습니다. 주의자 그러면 곧 공산주의. 이거는 공산주의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 이 남한 땅에 수많은 단체들이 있었겠죠. 뭐 정치단체, 뭐 경제단체, 대기업, 중소기업, 뭐 재벌, 그때는 뭐 재벌처럼 큰 기업은 없었겠습니다만은 또 뭐 있을까요? 스포츠단체, 뭐 야구팀, 배구팀, 축구팀, 또 미술단체, 언론단체. 한 사회에는 수많은 단체가 있죠. 정치단체, 경제단체, 언론단체, 교육단체, 종교단체.
모든 단체를 망라해서 회원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뭐였냐면은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 나중에 남노당을 이름을 바꾸는 조선공산당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총망라해서 남한에서 가장 많은 회원을 거느린 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대한민국은 공산화되는 것이 당연. 역사가들은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것은 아시아 역사의 기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기적을 가능케 했던 출발점, 그 다음 장면이요. 뭐 제가 늘 강연하는 독립투사 이승만입니다. 이 일본 사람들의 삼엄한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중국 오수로 변장한 모습이죠. 1917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자마자 이승만은 공산주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한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당시 전 세계 지식인들은 공산주의에 열광했거든요. 자본주의 미국이 멸망하고 공산주의 소련이 승리하는 것이 역사의 정의라고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이승만 혼자 공산주의가 망한다고 예언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경책 불태우고 교회다 때려 부시고 목회자 잡아 죽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처형시킨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1억 명이 넘어요. 인류 역사상 기독교인을 가장 많이 죽인 집단.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드시 망한다. 그러면서 이승만이 지적했던 것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 그것이 주요 논지였죠. 그 다음 장면이요.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지금도 확인할 수 있는 대목. 북한의 마을마다 저런 선전탑이 세워져 있어요. 선천탑에 세워진 붉은 글씨.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체제 어버이 수령들이 해마다 새해가 되면 인민들에게 신년사를 발표해요. 김일성에서 김정은까지 70년 넘는 세월 동안 신년사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들어간 대목. 제가 확인했는데 진짜 다 들어갔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김정은이가 요 신년사 하는 대목이 한국 언론에서도 방영이 됐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당이 결심하는 대로 결심하고 당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자. 김정은이도 할아버지 아버지의 신년사를 그대로 계승한 대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서울에 살지 인천에 살지 그걸 내가 생각해서 내가 고민해서 내가 결정하는 건 자유민주주의고요. 동무는 서울 사시오. 동무는 인천에 사시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동네 살지는 내가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당이 결심하는 거지. 나는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대학에 갈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할지 내가 기도해서 결정하면 자유민주주의. 동무는 대학에 가시오. 동무는 어느 공장 가서 일하시오. 당이 결정해 주는 대로 우리는 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자유를 박탈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가 뭐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에 함경도에서 홍수가 났어요. 이재민이 6만 명.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우리 동포들이 참 물난리가 나왔고 떠내려가고 고생이 심하겠구나.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북한 쪽에 연결해 봤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좋대. 요즘처럼 좋은 때가 없대요. 아니 물난리 나서 다 떠내려가고 먹을 것도 없을 텐데 뭐가 좋으냐고 내가 물어봤더니요. 홍수가 나왔고 산사태가 나서 산 밑에 있는 마을들이 다 떠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홍수를 피해갖고 주민들이 다 산으로 대피를 했겠죠. 산에서 굴 파놓고 살아요. 먹을 거 없으니까 나무 껍질 풀풀이 깨다가 그거로 죽 써가지고 죽을 먹어요. 근데 왜 좋으냐 그랬더니요. 저 평지 밑에 살 때는 맨날 공산당 간부들이 와서 총화다, 학습이다, 자아 비판해라. 맨날 공산당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들들 먹고 맨날 지시 따르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홍수가 나서 산에 올라가서 굴 파놓고 사니까 공산당 간부가 그 굴까지 올라가기 어려웠겠죠. 공산당들이 산에 안 올라와가지고 마을 주민들끼리 굴 파놓고
같이 죽 써먹고 같이 대화하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야, 여기 산꼭대기 사니까 당간부가 없어서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고,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북한 주민들의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자유를 빼앗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안 된다. 이 아주 정치인 기독교인 이승만의 탁월한 통찰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나봤자 상해 임시정부도 공산당 좋아하는 사람들 많았고, 거기서 독립운동하는 순진한 젊은이들을 공산주의로 유인해서 조선공산당을 만들었고, 공산주의라고 한 거로 그냥 주의라고 부르는 판에 이승만 혼자 힘으로 거대한 역사의 물결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이승만이 기독교 정신으로 공산주의와 투쟁을 선언했을 때 역시 한 줌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그 이승만의 지휘를 받으면서 반공투쟁을 시작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분, 그 다음 장면이요. 우리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존경했던 한경직 목사님. 여기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더러더러 들으셨죠?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한국교회가 가장 존경하는 어른, 청렴하시고 참 영락교회 세우신 분이죠. 저 서울 명동에 있는 한경직 목사님의 사역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에 100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지는, 정말 우리 민족복음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일평생 영혼 구원 이외에는 다른 뜻이 없으셨어요. 저분이 참 재밌는 게, 저분의 평생의 좌우명이 뭐냐면 5천만을 그리스도께로. 아주 청렴하시고 온화하신 분이셨는데 비전은 어마어마하게 크셨어요. 재밌는 거는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안 됐거든요. 인구가 5천만도 안 되는 나라에서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서 5천만 될 거니까 늘어날 인구까지 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된다. 아멘이시죠? 네. 얼마나 멋있어요? 그 인구가 5천만이 안 되는데도 늘 참 겸손하시고 조용조용하셨던 아주 그 수줍은 색시 같은 그런 매너를 보이셨던 분인데, 이 복음에 대한 비전은 정말 크셨어요. 5천만을 그리스도께로, 그 한 가지 목표에 평생을 바치신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저분이 목회하고 영혼 구원 이외에는 관심이 없으셨던 분인데요, 정치에 깊게 관여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국회의원 하시고 장관 하시고 그거 아니고요, 저분이 정치에 개입한 거 딱 하나, 목회밖에 모르시던 분이 공산주의하고는 목숨 걸고 싸우셨습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던져주는 파장이 있죠. 돈, 명예, 권력 평생 멀리하시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도 안 되는데 5천만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야 된다고 영혼 구령 민족 복음에 평생을 바치신 분이, 저분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의원 장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절대 목사 그런 거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분이 유독 공산주의하고 싸운 데는 앞장을 서셔갖고요, 신의주에서 목회하셨거든요, 북한. 거기서 목회하시면서 한경직 목사님이 정당을 결성하셨어요. 왜냐하면 공산당하고 싸우려니까 저쪽은 공산당, 여기는 교회, 이게 싸움이 불리해. 우리도 당을 만들어야 된다. 반공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공산당과 목숨 걸고 싸우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한경직 목사님이 남한으로 탈출하셔서 서울에 오셔서 피난 나온 북한 기독교인들과 함께 영락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분이 생전 정치 얘기 안 하셨던 분인데, 유독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에 보면은 기독교와 대한민국, 기독교와 건국, 이 나라 사랑의 마음은 각별하셨고요, 공산당과 싸워야 된다는 메시지를 보면 꼭 정치인, 반공투사처럼 설교를 하셨어요. 공산주의자는 요한계시록의 붉은 용이다. 괴물이며 민족 반역자로 삼천리 강산을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이 괴물을 뵐 자가 누구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저 마지막 구절의 의미가 있죠. 공산주의는 유물론, 만물의 근원이 물질, 경제적 생산관계에서부터 비롯된다. 이 유물론이 공산주의 철학의 핵심이잖아요. 한경직 목사님은 만물의 근원이 물질, 떡이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저분은 공산주의를 그냥 정치니까
목사는 정치에 관여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고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위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송두리째 말살시킬 수 있는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으로 보셨죠. 그러니까 정치 안 하셨던 분이 유독 공산주의하고는 싸우셨습니다. 천륜도 모르고 인륜도 무시하는 공산당이 우리 삼천리 강산의 반을 점령하고 있다.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축복을 받으려면 안학자손과 같은 이 무리를 섬멸할 수밖에 없다. 한경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참 재밌는 게 성경에 나쁜 게 나오면 다 공산주의야. 안학자손 같은 공산주의, 요한계시록의 붉은 용 같은 공산주의, 적그리스도는 공산주의. 이놈들하고는 싸워야 나라도 제대로 되고 교회도 제대로 된다. 한경지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시니까 북한에서 주로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공산당들이 죽이고요. 집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다 뺏기고 거지 신세가 돼서 겨우겨우 도망쳐서 고아에다가 노숙자로 처량하게 지내는 피난민들이 영락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행동대를 조직하게 되죠. 그 다음 장면이요. 유명한 서북청년단, 서북 평안도 지역에서 온 청년들, 주로 기독교인.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한 통틀어서요, 중학교 나온 사람이 전 국민의 2.7%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상위 3%를 꼽으면 그 3% 안에는 중학교에 못 간 사람도 들어가요. 90%가 문맹, 중학교 졸업자가 2.7%. 근데 서북청년단은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이 많았어요. 그 지식인 인텔리인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도 학살당하고 재산도 다 뺏기고 남한에 와서 거지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속에 분노와 한이 깊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행동대, 폭력을 불사하는 반공청년단을 조직합니다. 이 서북청년단이 결국 반공투쟁의 중요한 물리력이 되죠. 이 서북청년회가 1945년 11월 28일 서울 안국동에서 신의주 반공학생사건 진상보고회를 엽니다. 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요,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인터넷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라디오도 한 동네에 하나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여론, 북한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남한 사람은 알 수 없었던 무렵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북 실정 보고대회 38선 이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남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나눠주면서 각성시켰어요. 주된 내용이 북한 여인들은 소련군의 강간을 피하기 위해서 얼굴에 수검정을 칠한다.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다닌다. 소련군이 동네에 나타난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빨랫줄에 깡통을 매달아 놨다가 두들긴다. 깡통 막 두들기면 소련군이 오니까 강간당하고 약탈당하지 않으려면 막 숨어야 돼요. 이 공산주의가 뭐 인민을 위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북한 땅에서 무수하게 강간하고 약탈합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값진 손목 시계가 눈에 띄면 모조리 빼앗아서 시계를 몇 개씩 타고 다니는 소련군이 적지 않다. 압록강에 수풍된 발전기, 흥남 비료공장 설비 등 일본인들이 북한에 설치해 놓은 최신 기계를 소련으로 가져간다. 식량을 약탈한다. 공산주의 반대하는 말을 했다가는 깊은 밤에 끌려가서 이유도 모른 채 시베리아로 유용당하고 처형당한다. 북한에서 본인들이 당했던 얘기를 남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남한은 이미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가 남한 최대의 조직이었거든요.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북한 실정을 이야기하면 저거는 거짓말이다. 서로 막 난투를 벌이고 죽고 죽이고 피를 흘리고 참극이 벌어져요. 1945년 11월 28일에 안국동에서 이런 집회를 열었는데 좌익 공산 계열이 습격을 해서 테러를 합니다. 저쪽에서도 테러로 맞받아쳐요. 1945년부터 48년까지요. 좌익과 우익이 서로 싸우다가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실상 내전 상태였죠.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가느냐, 공산주의를 물리친 기독교 국가로 가느냐, 이걸 놓고 수많은 젊은이들, 우익 청년들만 한 17,000명 정도가 싸우다가 죽었어요. 6.25 이전에. 뭐 강목 갖고 싸우고 총 쏴서 싸우고 칼로 찌르고 뭐 서로 그냥 치열하게 싸운 거죠. 그래서 막 싸워서 난장판이 벌어지니까 종로 안국동에서 싸우니까 막 때리면 도망치고
도망친 사람 있으면 쫓아가서 때리고, 뭐 싸우다 보면 싸움터가 이렇게 점점 도망간 사람들은 이동하겠죠. 점점 이동하다가 패싸움이 어디로 갔냐? 그 다음 장면이요. 단성사 앞으로 갔어요. 야인시대라는 드라마 기억하시죠? 그 단성사가 어떤 데인지 아시죠? 저희 그 유명한 김두한과 단성사 패거리, 유명한 주먹들이 있는 데잖아요. 아니, 이 우익과 좌익 청년들이 막 인형 갖고 싸우다가 겁을 상실해가지고 감히 조폭들의 나와바리로 들어간 겁니다. 그 단성사 패거리 두목이었던 아우기가 딱 나왔더니, 아니, 왜 놈들이 내 나와바리에서 막 치고받고 싸워? 그래서 어느 조직인가 봤더니 싸우는 걸 보니까 이게 아마추어야. 조폭도 아니야. 웬 놈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하나 들어봤더니요. 이북 사투리 쓰는, 이북 말 쓰는 놈들이 막 싸우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게, 이게 이북 놈들이 이남에 쳐들어와가지고 남한 사람 때리는구나. 나 서울은 남한에 속했으니까 이북 놈들 쫓아내야지. 이러고 조폭들이 좌익 세력 쪽에 가담해서 서북 청년단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안국동에서 싸움이 벌어져갖고 단성사까지 갔다가 거기서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 도망쳐갖고 다시 종로로 후퇴해서 종로에 서북 청년단들의 그 합숙시설이 있었어요. 좌파들이, 이 빨갱이들이 못 쳐들어오게 깊게 목책 같은 걸 둘렀는데, 글리 딱 들어가갖고 문을 잠궜습니다. 두목 아옥이라는 사람이, 두목 어디든지 하여간 리더가 되려면 뭔가 있어요. 이 아옥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높이가 한 3m 됐대는데 그 목책이, 이 기록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요. 한 손으로 그걸 짚고 붕 날라서 넘어갔대요. 약간 무협지 같기도 하고 뻥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 손으로 그 3m 되는 목책 뾰족하게 막 이렇게 병 같은 거 박아놓고 철심 같은 거 박아놓은 그거를 한 손에 딱 잡고 사뿐히 붕 날아갔고 담장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담장 안에 서북 청년단이 수십 명 수백 명 있는데 잘못 들어가면 맞아 죽잖아요. 이 깡패 두목이 역시 단성사패, 그 유서 깊은 조직의 리더다 보니까 배짱이 보통이 아니야. 혼자 단신으로 딱 들어가고 다 덤벼라. 니들 뭐하는 놈이냐? 왜 내 나와바리를 어지럽히냐? 그러고 딱 들어가 봤더니 이상한 거예요. 아니, 보통 조폭들의 숙소가 있거든요. 조폭들의 숙소라 그러면은 술병이 좀 이렇게 뒹굴고 담배가 좀 쌓여 있고 가끔 뭐 마리화나 같은 것도 좀 있고, 그죠? 마약 같은 것도 있고, 저쪽에 뭐 이쁜 아가씨들도 좀 있고, 벽엔 뭐 야한 그림도 좀 붙어 있고, 그 다음 뭐 충성을 다 바치는 혈서 같은, 이게 조폭 숙소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화투장도 좀 있고 뭐 이래야 되는데, 얘네 조직은 어떻게 되니? 갔더니 막 성경책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고 가봤더니 보통 조폭들이 좋은 데서 살면서 잘 먹는데, 이건 애들이 뭐 숙소라는 게 아주 거의 노숙자 수준이야. 야, 니들이 무슨 같은 조폭으로서 이렇게 가난한 조폭도 있나? 내가 부루 조폭을, 부루 이웃이 아니죠. 부루 깡패죠. 이 부루 조폭을 도와야 될 지경인데 뭐 하던 놈들이냐? 물어봤더니 이 서북 청년단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주먹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방끈이 길지 않은데, 이 사람들 조선 팔도에 그 당시 드문 대학 나온 사람들도 있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있고, 대학 나온 놈들이 왜 강목 들고 내 나와바리에서 싸움하고 난리야? 들어봤더니 북한에서 뭐 다 뺏기고 왔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냐? 진짜라는 거 보라고. 우리 다 기독교인이고 우리 폭력 같은 거 원래 좋아하는 사람 아닌데 공산주의가 와서 때려 부신데 어떡하냐? 우리도 같이 싸우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남한까지 공산화되면 이 나라 미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남한 와서 노숙자 돼서 싸우고 있는 거라고. 이 얘기를 듣고 아혹이라는 단성사 주먹패 두목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혹이가 서북 청년단의 멤버가 돼갔고요. 생활비를 도와주게 돼요. 그러니까 조폭이 삥을 뜯어서 그 돈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후원하는 이런 이상한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조폭들이 실제로 서북 청년단에 생계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몇 번 좌익들하고 싸우면서 이 조폭들이 반공정신으로 무장을 해갖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자 잡아다가 막 테러하고 죽이기도 하고 서로 그냥 죽고 죽이는 폭력 행동단의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같은 최고 지도자로부터 한경직 목사님 같은 목회자, 그 한경직 목사님의 영락교회 청년들이 중심이 된 서북 청년단, 말단, 행동대. 뭐 폭력이 좋은 건 아니지만 이때 서로 막 죽고 죽이는 내전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싸우는 병력도 필요했던 거죠. 이렇게 주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공산화를 막기 위한 투쟁이 남한 땅에서 전개가 됩니다. 그런 와중에 함흥 출신이었던 한신이라는 젊은 이 북한 청년이 군대에 들어가게 돼요. 나중에 우리 한국 역사에 유명한 한신 장군으로 아주 명장이 되는데, 이때 이제 대한민국이 군대라는 걸 처음 만들 무렵에 국군 18연대를 창설하면서 이분이 와서, 그 당시 우리나라 군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공산주의자였거든요. 군인들이 나중에 여순 반란 뭐 이런 거 일으키잖아요. 공산주의자가 너무 많아갖고 군대가 완전히 공산주의 소굴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군대가 아니라 공산주의와 싸울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의 방공 연대를 만들고 싶으니까 서북 청년단에 이 청년들이 좀 많이 입대하라고. 그 서북 청년단이 18연대에 집단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그 연대를 딱 구성했는데 보니까 다 고향 사람들이에요.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뭐 상병, 일병 이렇게 안 부르고 형님, 아우님 이렇게 부르면서 가족같이 지냈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공산주의자에게 빼앗긴 저 북한 땅을 수복해야 된다. 싸우다가 죽으면 내 백골이라도 해골 바가지라도 북한 땅에 건너가서 북한을 되찾기 위해서 싸우다가 내 해골이라도 고향 땅에 묻겠다. 이런 뜻으로 철모에다가 해골을 그려놓습니다. 어떤 부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장면이요. 지금도 유명하죠. 한국의 백골부대라는 거. 지금도 아주 군기가 센 정의의 병입니다. 이 백골부대가 공산당하고 싸우는데 앞장서서 뭐 백골부대가 혁혁한 전과를 많이 올렸는데, 제일 중요한 게 6.25 전쟁 때 우리가 낙동강까지 밀렸잖아요.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거였는데, 낙동강 전투, 특히 다부동 전투 뭐 이런 데서 끝까지 싸워서 시간을 버는 사이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전 상륙작전 성공시켜서 전세를 역전시켰어요. 대한민국의 멸망을 막기 위한 낙동강 전선에서 가장 끝까지 싸웠던 그 유명한, 나중에 뭐 백마고지 전투도 백골부대고 하여간 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전투에 빠짐없이 활약을 하는 그 백골부대라는 사람들이 되게 북한에서 다 뺏기고 내려온 기독교 청년들이 만든 군부대가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여기저기서 나서가지고, 그래봤자 한 줌밖에 안 돼요. 정치인 가운데는 이승만 하나 있는 거고, 목회자 가운데는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래도 방공 목회자 기독교인들이 많았고요. 물리력이라는 게 뭐 군대도 많은 공산주의자였지만 서북 청년단, 조폭 뭐 이런 사람들이 하여간 있는 힘 없는 힘 모아가지고 치열하게 공산주의자들하고 싸워서 1945년부터 48년까지 우익 청년만 좌익한테 공격받아서 죽은 이 우익 기독교 세력 20대, 30대, 10대 청년만 17,000명이 테러를 당해서 죽을 만큼 아주 대한민국 건국이 피비린내 나는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는데, 뭐 이건 만약 그냥 누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공산주의자가 이겼을 겁니다. 누가 봐도 남한은 공산화 되는 건데,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나라가 미국이죠. 처음에는 미국이 친공, 공산주의를 지원해 주다가 1947년 해리 S 트루만 대통령이 트루만 독트린, 우리 미국은 공산주의와 싸운다. 미국의 정책이 반공으로 바뀌면서 미국이 이승만과 기독교 반공 세력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주게 됩니다. 결국 이제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은 쉽지 않은 싸움이었는데, 일단은 뭐 우리가 열심히 싸웠으니까 미국도 도와준 거죠. 아예 공산당이 다 차지했으면 그냥 떠나버렸을 텐데, 첫째는 한 줌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조폭들까지 동원해갖고 하여간 끈질기게 싸웠어요. 17,000명이 죽으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이 지원해주게 되면서 결국은 38선 이남 대한민국은 반공 기독교 국가로 건국이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뭐 제가 강연할 때마다 늘 보여드리는 대한민국 건국이 세계사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를 보여주는 한 장의 지도예요. 저 위에 있는 큰 나라가 소련 아닙니까? 대한민국 250배 큰 영토에 공산주의 종주국, 3억의 인구, 온갖 지하자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소련이 옆에 있는 나라를 다 공산화시켰어요. 거대한 중국, 그죠? 동유럽에 있었던, 우리나라보다 최소한 100년 정도 앞서 있었던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폴란드가 어떤 나라예요? 쇼팽의 나라 아닙니까? 또 퀴리 부인이 폴란드 아니에요? 쿠어바디스라는 소설, 쉔케비치.
아니, 폴란드가 그렇게 예술가도 나오고 노벨상도 받고, 그 정도로 앞선 나라에서. 우리나라 지금도 노벨 평화상 말고는 뭐 물리학상, 화학상 이런 거 없잖아요? 그 옛날에 노벨상 받은 폴란드처럼 발전한 나라. 다 공산화됐습니다. 소련이 옆에 있는 나라, 아시아에 20개, 유럽에 20개. 다 공산화시켰어요. 근데 딱 한 나라. 소련이 어떻게든지 먹고 싶어가지고 1920년에 이미 마차 세대에다가 금괴를 가득 실어서 보냈던, 공산화를 위해서 온갖 지원을 그냥 퍼부었던, 돈과 물자와 인력, 무기를 융단 폭격으로 퍼부어서 어떻게 하든지 공산화 시키려고 했던 대한민국 딱 한 나라. 대한민국만 공산화를 막아냈습니다. 폴란드, 동독,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몰도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아제르바이잔, 체첸,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다게스탄,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몽골, 캄보디아, 미얀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 많은 나라가 공산화됐는데요. 전 세계 유일하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소련 옆에 있는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공산화를 막아낸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국가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강의를 제가 하면 10년 전쯤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근데 그거 뭐 옛날 얘기고 지금도 공산주의자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수도 없이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공산주의자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남한에 아주 우글우글 됐어요. 이 사람들이 뭐 대변도 먹고 자기 애인도 막 여기저기 막 동거시키고 별짓 다 했습니다. 이거 옛날 얘기고 지금도 있을까요? 있어요?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어떻게 생겼던가요? 머리에 뿔이 달렸나요? 나는 공산주의자입니다. 무슨 주홍 글씨 붙이고 있나요? 공산주의자가, 예? 빨개요? 예. 여기 빨간 분들 좀 계신데. 예. 공산주의자가 나는 공산주의자다. 명찰 붙이고 다니지 않겠죠? 뭐 요즘은 또 내가 공산주의자라고 자처하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뭐 오랫동안 정체를 숨겨왔겠죠. 그러면 공산주의가 얼마나 강한가? 뭐 본인이 공산주의자라고 자처한 사람 많지 않으니까 지금도. 공산주의가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아주 전설적인 책이에요. 일평생 공산주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의 창시자.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돼갖고 생각해 보니까요. 혁명이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될 듯 하다가 안 돼요. 이 천재가, 이 공산주의가 기가 막힌 건데 왜 혁명이 안 되나? 마지막 죽기 직전에, 혁명이 안 되는 이유를 깨달았어요. 공산주의를 하려면 사산을 없애야 돼요. 저기는 사적 소유죠. 공산주의란 건 뭐냐? 모든 소유를, 개인 소유, 사적 소유를 다 뺏어가지고 공동으로 소유하자는 게 공산주의죠. 개인 재산 없애자는 거잖아요. 그럼 사적 소유, 개인 재산이 왜 안 없어지느냐? 가족 때문에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아들이 자기 친구를 만날 때 야, 너 우리 집에 놀러와.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 말이 틀립니다. 야, 우리 집에 놀러와가 아니에요. 우리 집이 무슨 집이죠? 우리 아버지 김아무개 씨 등기 명의로 되어 있는 집. 뭐 이렇게 말해야 경제적으로 정확합니다. 우리 엄마 이아무개 씨 이름으로 전세, 월세, 임대 계약을 맺은 집. 이게 정확한 이름이에요. 그렇잖아. 우리 집이란 게 어디서 명확하게 얘기하면 등기부를 떼어보세요. 우리 집 이렇게 써 있나요? 거기 소유주가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려면은 우리 아버지 김아무개 씨 소유인 집, 김아무개 씨 이름으로 등기가 된 집, 누구 이름으로 임대 계약이 된 집, 이렇게 말해야 정확해요. 그럼 여러분 아들하고 딸이 친구 부를 때, 야, 우리 엄마 아무개 씨 이름으로 임대 계약된 집, 그 집에서 5시에 만나자. 아들이 그러면 이 녀석이 뭘 잘못 먹었나? 그 꿈마운데 주지 않겠어요? 애들이 그렇게 말 안 하고 뭐라고 말하죠? 우리 집이라고 말해요.
아니 우리 집인데 그 집을 유지하는데 본인이 무슨 기여를 했나? 지가 무슨 돈을 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엄마 집이든지 아빠 집이든지 엄마 아빠 공동 소유의 집이죠. 근데 자식들은 그냥 그걸 우리 집이라 그래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가족이란 공동체는 재산을 공유하는 조직이에요. 그 사유재산이라는 걸 누가 소유해요? 사유재산. 이건 내가 갖는 거니까 내가 갖나요? 여기 엄마 아버지들,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워 먹기를 맹세하는데 사유재산이니까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은 100% 나를 위해서만 쓴다. 내 자식을 위해서는 1원도 안 쓴다. 이런 부모님 계세요? 미쳤냐 내가 고생해서 말도 안 듣는 저놈한테 쓰게? 그런 분 계세요? 사유재산이라 그러지만 부모가 재산 모아갖고요 자식한테 줘요. 자식 교육시킵니다. 자식 잘 되는 일에 대부분 써요. 무슨 얘기냐면 사유재산 제도를 소유하고 있는 단위가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적 소유를 없애려면 사적 소유의 기반이 되는 가족 제도를 없애야 된다. 가족이 있으면 공산주의가 안 된다. 이걸 마르크스가 깨달아요.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세요? 또 하나, 왜 공산주의 혁명이 안 되냐면 기독교 때문에 안 돼요. 기독교는 공산주의 반대하니까. 그럼 기독교를 없애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르크스가 연구를 해봤더니 기독교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기독교가 얼마나 이상한지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성부, 성스러운 아버지, 아비 부자입니다. 성자, 성스러운 아들.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가족의 형태로 제시해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성부와 성자가 있습니다. 이걸 마르크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상의 가족. 기독교는 천상의 가족을 믿는 종교다. 그럼 기독교를 없애려면 어떻게 되느냐? 천상의 가족을 없애려면 지상의 가족을 없애면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없애려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가정을 깨뜨리면 된다. 결국 마르크스가 죽기 전에 깨달은 거는요,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려면 가족이 없어져야 돼요. 가족이 없어지면 부모가 열심히 일해서 개인 소유를 자꾸 만들어. 개인 소유, 사적 소유, 이게 없어져야 공산혁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부모가 왜 개인 소유를 만드느냐?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죠. 자식 교육시키고 자식 뒷바라주고 결국 그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주거든요. 그걸 공산당한테 바쳐야지. 그래 혁명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서 사적 소유를 없애려면 가족을 없애야 되고, 두 번째, 기독교 때문에 공산주의가 안 되거든요. 기독교를 없애려고 그래도 가족을 없애야 된다. 왜? 기독교는 특이하게 하나님을 가족의 형태로 제시하는 종교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쓴 책이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 가족을 없애면 사적 소유가 없어지고, 사적 소유가 없어지면 국가도 없어져서 가족, 사적 소유, 국가가 소멸해야 공산주의 혁명이 이루어진다. 이 마르크스가 이 책을 쓰다가 죽어요. 마르크스의 미간행 원고, 위대한 공산주의 시조 마르크스의 유언과도 같은 책, 그의 평생의 동지였던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마르크스의 그 마지막 남긴 유고, 유언과도 같은 원고에 자기 견해를 덧붙여서 결국 이 책을 출판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결론은 기독교를 없애고 사적 소유를 없애려면 가족을 없애야 되는데, 가족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족이 어떻게 탄생하죠? 성경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거기서부터 가족이 시작되잖아요. 남자가 여자와 결합해서 애를 낳아요. 그게 가족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가족의 시작은 일부일처란 얘기죠. 요걸 없애면 가족이 없어지고 기독교도 없어지고 공산화가 된다. 그래서 일부일처제는 촌충, 기생충과 같다. 기생충을 박멸하자. 그럼 일부일처를 어떻게 박멸할까요? 일부, 남자와 남자, 일려, 여자와 여자, 일부 다처, 남자 하나의 부인 여럿, 일처 다부, 여자 하나의 부인 여럿, 다부 다처, 그냥 부인을 공유하고 남편을 공유하는 온갖 형태의 성적인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게 결국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결론이 됩니다. 이 마르크스의 유언을 그 계승자들이 충실히 따르죠. 그 다음 장면이요. 그 대표적인 게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1917년이 되게 바빴어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레닌은 비슨 동방에서 조선을 공산화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고요. 그때 인류 최초의 여성가족부라는 부서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초대 장관이었던 러시아 혁명의 붉은 장비, 이 여자로서 볼셰비키 혁명당 주요 간부에 들어갔던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라는 전설적인 여자 혁명가가 가족과 공산주의라는 책을 씁니다. 혁명은 국가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해체한다. 결혼과 가족 관계는 소유권의 바탕을 둔 억압적이고 이기적인 과거의 유물이다. 그러면서 알렉산드라 콜론타이가 그전까지 없었던 어느 나라나 뭐 국방부, 외무부, 재무부 이런 부서는 있었겠죠. 가족부라는 부서는 그전까지 없었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여성가족부, 여성부라는 걸 만들어서 저런 책을 쓰고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한 다음에 소련 공산당이 최초로 통과시키는 법안이 뭘까요?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했으니까 자본가를 타도한다. 자본가의 재산을 몰수한다. 혁명 대중에게 토지를 분배한다. 이런 법안이 아니고요.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고 제일 처음 통과된 법안이 두 개. 이혼 자율화, 동성애 합법화. 이때부터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기 시작해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아이가 뭐 남자 하나 여자 여럿, 여자 하나 남자 여럿, 그냥 모든 성적인 자유를 다 허용해야 된다. 왜? 일부 일처,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요거를 깨야 되기 때문에. 그럼 동성애가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 되죠. 이래서 제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우리나라에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는 전부 다 공산주의자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동성애 운동하는 흐름 가운데 가장 강력한 흐름, 동성애 운동을 견인해온 아주 주요한 흐름 가운데는 반드시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 보면 뭐 마르크스주의와 동성애, 뭐 페미니즘과 막시즘, 뭐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그러면 옛날처럼 뭐 폭력 혁명하자 때려 부시자, 물론 그것도 있는데요. 요즘은 공산주의자들이 뭐 폭력 혁명에서 때려 부시자, 대한민국에서 그런 말은 별로 안 하고요. 주로 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공산을 하려면 가족을 없애야 되고, 가족을 없애는 데는 동성애를 장려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과연 공산주의자가 있느냐? 공산주의가 있다면 강하냐 약하냐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대한민국의 동성애 운동이 얼마나 강한가, 그걸 확인하는 것도 주요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이게 김일성이 남한으로 보내는 간첩들을 모아놓고 훈련시키는 남조선 혁명가들과의 담화, 남한으로 파견하는 간첩들 교육시킨 내용에 나온 얘기입니다. 김일성 전집에 수록된 얘기예요. 야, 니들이 남조선에 가갖고 공산화 혁명하는데 말이야, 돌아다니면서 공산주의가 어쩌고 그랬다가는 작살나. 내가 공산화에 어떻게 성공했는 줄 알아? 그래서 김일성이 훈수를 딱 뒀어요. 내가 공산주의를 한다고 했으면 인민이 따라오지 않았을 거야. 내가 어떻게 북한을 공산화시켰느냐?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우리나라 실정에 공산주의가 맞습니까? 저는 조선을 민주주의 하려고 그럽니다. 내 목표는 민주화지 공산화는 너무 이릅니다. 라고 실제로 김일성이 젊었을 때 연설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민주주의 한다고 해서 정권을 잡고 혁명을 성공시켰다. 이게 1974년에 대남 공작 원과의 대화라는 김일성 전집의 한 챕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일성도요, 민주주의 운동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조선공산당을 만든 박헌영. 조선공산당이 불법화되기 이전에 1945년 11월 30일 서울중앙방송국, 이때는 라디오밖에 없어서 지금의 KBS입니다. 저게 KBS에 나와서 조선공산당 대표 박헌영이 연설했어요. 연설의 제목이
공산주의의 깃발 밑으로가 아닙니다. 1945년에 뭐라 그랬냐면 진보적 민주주의의 깃발 밑으로라는 제목으로 KBS 서울에서 연설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진보라 그러고 민주주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보라 그러고 민주주의라 그럴 때 저게 진짜 진보고 진짜 민주주의냐 따져봐야 돼요. 민주주의 교육을 한다. 그런데 가보면 주체사상 교육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민주 언론이다. 가보면 종북 언론이에요. 북한에 대해서 호의적인 얘기만 합니다. 민주주의 노동조합이다. 그 5페이지에 가보면요. 뭐 어버이 수령님이 어쩌고 김정은 장군님이 빨리 서울에 오셔야 된다고. 아니 민주주의 노동조합이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북한 찬양하는 내용 일색입니다. 진보하고 민주라는 단어를 쓸 때 과연 저 진보와 민주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진보고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민주인가 아니면 진보와 민주라는 가면을 쓴 사실은 공산주의고 주체사상인가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예전에는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교수님 무슨 우리나라에 공산주의가 있나요? 없던데 뭐 그게 철진한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했어요. 한 3, 4년 전부터는 본인들이 공산주의자다. 공산주의가 좋은 거다. 라는 얘기를 뭐 마구마구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한민국 전국의 교육기관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공산주의가 좋은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이제 대놓고 제가 그 기독교 학교라는 한동대 가가지고 강연했는데 학생 하나 손을 딱 들더니 교수님 왜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만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흥미로운 건 그 학생은 탈북자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싫어갖고 도망쳐 내려와서 남한에 와서 주체사상을 배운 거예요. 이 학생이. 8살 때 내려왔대요. 북한에서. 어려서 와가지고 남한에서 주체사상과 공산주의를 배워서 공산주의가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기독교 학교에서 탈북자가 실제로 저한테 수업 시간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나쁠까요? 첫째, 평등을 파괴합니다. 똑같이 나눠 먹자 그러죠? 공산, 사적 소유를 다 없애고 똑같이 갖자. 말은 좋은데 전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제일 큰 나라가 어딜까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제일 큰 나라. 평등을 가장 심각하게 파괴한 나라. 1등 북한, 2등 중국입니다. 1등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요. 한 끼 식사 비용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북한 전역에 별장 7,000개.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 로드먼이라는 친구가 북한에 여러 번 방문했잖아요. 그 친구가 자기 SNS에다가 뭐라고 썼습니까? 내 친구 김정은은 세계 최고의 부자다. 별장이 7,000개. 한 끼 식사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그렇게 어버이 수령과 당 간부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요. 북한의 밑바닥은 400만이 굶어 죽는 끔찍한 나라. 두 번째 중국 공산당 간부 넘버 1에서 넘버 160까지 중국 공산당 최고 간부 160명의 평균 재산이 1조 3천억. 미국 자본주의, 썩어빠진 미제국주의라고 공산주의가 비판하는 미국의 최고 경영자들 600명 평균 재산하고 중국 공산당 최고의 간부 평균 재산을 비교해보면 공산당 간부 재산이 80배 많아요. 1조 3천억 평균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몇 년 전 통계니까 요즘 모르죠. 2조를 넘겼을지. 근데 중국에 가난해서 집이 없어서 굴 파놓고 사는 사람이 5천만. 그 빈부격차가 제일 심한 나라가 북한이고 2등이 중국입니다. 공산당 고위 간부는 평균 재산이 조 단위. 맨 밑바닥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중들은 집이 없어서 굴 파놓고 굴에서 사는 사람들이 5천만. 평등을 파괴. 두 번째는 뭐 다 아는 것처럼 자유를 파괴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를 파괴한 결과를 우리가 지금 다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다 마스크들 쓰셨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마스크를 쓰셨어요, 여러분? 그 안에 진리교회 패션이 마스크인가요? 여러분이 원해서 쓰신 거 아니죠?
왜 전 세계가 마스크를 쓰고 이 홍역을 앓고 있냐면요. 우한 폐렴 때문에 그래요. 그 우한 폐렴이 왜 일어났느냐? 생물학적 원인은 바이러스입니다. 사회학적 원인은 중국 공산당. 공산당의 자유를 박탈한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정책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증거. 그 다음 장면이요. 이건 많이 아실 거예요. 리원양이라는 사람. 우한 교회 집사였어요. 동시에 의사였습니다. 아주 젊은 30대 의사가 환자들 진료하다가 봤더니 이상한 폐렴 바이러스가 있어. 그래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지 않습니까? 이상한 병이 돌고 있다. 이거 빨리 막아야 된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중국 공산당이 체포해버렸어요. 왜? 아니 의사가 환자를 진료했어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결과를 인터넷에 올리는 자유.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나 보장된 거죠.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결과를 인터넷에 올리느냐 안 올리냐는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하는 거예요. 공산당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제목으로 리원양이 체포가 돼갔고요. 하루 종일 깜빵에서 고생하다가 다시는 가짜 뉴스 안 쓰겠습니다. 반성문 쓰고 풀려났어요. 그때 저 리원양이 처음에 폭로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사가 올렸으면 난리 나지 않았겠어요? 언론이 막 떠들지 않았겠어요? 그럼 정부가 대처를 했겠죠? 그러면 전 세계가 이 고생을 안 해도 됩니다. 저걸 우한시 당국이요. 저런 의사 여러 명을 깜빵에 가두고요. 그 다음에 흉흉한 소문이 드니까 그 소문을 잠재운다고 우한시 공산당 대회를 열었습니다. 시민들 4만 명을 운동장에다 모아놓고요. 엄청난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 그 4만 명이 마스크 안 썼거든요. 그때. 아니 바이러스가 발견됐으면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처리한 게 아니라 진실을 보도한 의사들을 깜빵에 가두고 사람들을 모아서 군중대회를 여는 바람에 오히려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들이요. 중국 관광객 입국 금지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권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한 폐렴 1호 환자가 누군지 아시죠? 중국 관광객이었어요. 중국에 온 사람이 1호로 발견이 됐고 그 이후로 급속도로 바이러스가 한국 땅에도 번지게 됐습니다. 저 리원양이라는 사람은 인터넷에 올렸다가 깜빵 가서 고생하고 나왔는데 환자가 늘어나니까 공산당의 명령을 따라 마스크도 못 쓰고 환자를 진료하다가 결국 30대 젊은 나이에 감염이 돼서 죽죠. 죽으면서 저분이 쓴 마지막 유서가 우리나라 중앙일보 기자가 그걸 번역해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소의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이건 중국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유명한 사마천이 쓴 문장을 인용하면서 나는 내가 왜 공산당 간부의 지시를 어기고 깜빵 가서 고생하면서 왜 신종 바이러스가 떠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냐. 그 얘기를 마지막에 죽으면서 아주 구구절절히 잘 썼어요. 자기 아내와 딸들과 가족들 두고 가야 되는 자기 심정을 쓰고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세상을 위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병이 떠돌고 있는데 의사의 양심이 그걸 세상을 위해서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세상에 많은 사람 살리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말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 공산주의는 그 자유를 박탈해서 지금 전 세계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또 이 사람도 유명한데 천추스라는 시민기자. 공산당의 통제를 피해가지고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우한에서 계속 죽어가는 장면. 전 세계가 모르고 있을 때 그걸 막 찍어갖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러다 결국 이 사람도 행방불명됐습니다. 우한 폐렴을 처음 폭로했던 의사들은 거의 죽었고 그걸 처음 폭로했던 언론인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밤중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천추스가 죽기 전날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뭐라고 글을 썼냐면 앞에도 죽음이요 뒤에도 죽음이다. 내 앞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내 뒤에는 공산당이 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유를 박탈해요. 자, 그러니 지금도 우리나라에 공산주의가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한동안 제가 많이 봤다가 요즘 와갖고는 공산주의가 좋다는 교육을 하도 많이 시키니까 공산주의가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왜 목사님은 공산주의를 그렇게 싫어하시나요? 제가 학교에서 강연하면 꼭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왜 잘못됐는지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자유 아닙니까? 의사가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음의 대열에 끌려가게 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발언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 그걸 최근에 불과 몇 년 전에 중국 공산당이 박탈을 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유를 파괴하고 평등을 파괴하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가족을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슨 저도 목회밖에 모르던 목사입니다. 제가 무슨 뭐 정치를 해서 금배지를 달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갑자기 뭐 이런저런 역사 강연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예나 지금이나 저의 첫 번째 관심사는 교회고 기독교고 복음이고 영혼구원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정말 중요하다면요. 최소한 그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는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정말 중요한데 나는 복음주의자야. 예수님이 제일 소중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과 내 인생의 주인이셔. 복음은 중요한데 뭐 정치체제야 뭐 공산주의면 어떻고 사회주의면 어때?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정말 중요하고 예수님이 중요하다면요. 최소한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정치체제도 중요한 겁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려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정치체제는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이 평생 무슨 정치니 권력이니 이런 거에 관심 없으셨던 분이지만 유독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합니다. 그 신앙의 자유를 말살하는 공산주의 주체사상 동성애 이런 운동과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예,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44편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축복받으려면요. 정치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연 대한민국이 지금 역사의 중요한 격변기고 기로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되게 가난하고 아프리카보다 못 살던 나라였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와서 평양대붕, 원산대붕 강의했습니다마는 아무것도 없고 굶어 죽어하던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세상에 어느 나라가 식민지 주제의 세계 선교를 합니까? 나라도 없는 식민지가 기독교 받아들여진 지 불과 20년 만에 선교사를 파송한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특심했어요. 열심이 특심인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경제도 부흥시켜 주시고 정치적 민주주의도 이루어 주시고 모든 면에서 5,000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부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역사에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로 중요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정말로 소중한 존재라면 내 자녀들에게 돈과 명예 다 중요하지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물려주기를 바란다면 그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주의, 주체사상, 동성애 운동 따위와는 싸워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가 오늘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아무것도 없는 세력이었는데 한 줌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싸워서 공산주의를 막아내고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것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나라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은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처럼 그래도 이 힘겨운 참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사실은 지금 남 생각할 때입니까? 내 코가 석자 아니에요? 여러분 다 지금 인생에 문제가 없으세요? 아이고 애들이 속색이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요새 막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고 내 앞가림하기도 바쁜 세상입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지금 나 내 코가 석자고 내 앞가림하기 바쁜데 그 뭐 3일씩이나 밥을 열심히 먹고 뛰어도 힘든 판에 밥을 굶어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 앞가림도 하기 어려운 인생이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아버지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나 하나 살리자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고 있는데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관심사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들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것 아닙니까? 나 혼자 살기도 힘든 세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고통당하는 만백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지는 않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어서 지금도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렵지만 어렵게 망할 것 같지만 망할 듯 안 망할 듯 망할 듯 안 망할 듯 하면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싸움, 이 걸음을 끝까지 걸으셔서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는 기독교 대한민국의 꿈을 지켜내는 애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역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시고 어두워가는 대한민국에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렵습니다. 만백성이 고통스러워합니다. 나 한 사람도 앞가림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가 절대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적인 욕망에 매몰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한 분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대한민국의 꿈이 계속되게 하시고 기독교 대한민국의 전진이 계속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예수 잘 믿는 나라로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 한민족은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민족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태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싸움에 우리 모두가 기도와 헌신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